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중등임용시험 경제학 출제 포인트 A급, B급 해서요 살펴봐야 할 출제 포인트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도 제가 1탄, 2탄 특강에서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조금 제목 정도로만 살짝 전달해 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약간 한두 개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A급 출제 예상 포인트랑 B급 출제 예상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제목 중심으로 보시죠. 자, 10년, 15년, 12년 이렇게 말고요. 최근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만 이렇게 줄여봤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빈도가 급증한 토픽이 있습니다. 그게 외부성, 환경경제 관련해서 피구세랑 오염 배출권, 그리고 이제 코즈 정리,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후생 분석해서 자중 손실, 사중 손실 계산하는 거, 자주 출제가 됐고요. 요거 같은 얘기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자중 손실 계산하는 거 잘 실수 없이 하버그 삼각형 계산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얘기, 특히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그거랑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걸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은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언제나 그래프랑 수식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계산하세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후생이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그걸 판단, 비교, 분석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랑 그래프 잘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예전에는 그래프 그려서 설명하세요. 학교 시험은 그런데 채점의 편의성을 위해서 답안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거기서 묻는 거를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에서 최적 계산을 한다, 최적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계 원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마지널 레버뉴, 마지널 코스트, 이윤극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과 완전 경쟁 시장 똑같고요. 그리고 삼각형, 잉여 나타내는 거, 하버그 삼각형 계산하는 거 중요하고요. 거시로 가면 이제 승수라든가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한 이익이라든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거 계산 문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도요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스타일뿐만 아니라 약간 복합된 문제 스타일로 점차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다단계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식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테마가 외부성과 관련한 피구 보조금, 피구세 계산하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격 통제라든가 초과 공급 계산하는 거, 가격 규제,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그에 따른 후생 손실 잘 보시죠. 요거 MES 해가지고 미니멈입니다. 에피시언트 한 스케일이 어떻게 되는가 최적 시설 규모를 나타내는 것인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와 비용 구조 요런 얘기들 뭐 점차 시사적인 거와 이슈 연계하게 되면 나머지는 비슷할 것 같고 노동시장 규제라든가 불평등, 분배지표 이런 것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성과 사회 후생 분석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요거 이론 외부성과 해론 외부성과 그걸 해결하는 피구세라든가 오염 배출권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중 손실 계산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계 피해 비용과 한계 저감 비용을 이용해서 사회적 최적 배출량 계산하는 요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선정 이유는 계속 연속적으로 최근 출제되고 있어서 1순위로 뽑았고요. 그 다음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 잉여 변화하는 거. 이건 늘상 출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국제경제에서 국제무역으로 가게 되면 관세 부과했을 때 아니면 보조금을 줬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출제되니까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거는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생이 어떻게 얼마나 변해했는가 잘 좀 체크하시죠. 뭐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장기 완전 경쟁 시장과 규모의 경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요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U자 형태가 되고요. 여기 최소점이 되는 게 거기서 이제 장기 균형 가격이 결정되죠. 자, 그런데 규모의 경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오히려 우하향하는 게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최소 효율 규모다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최소 효율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의 특성은요. 요거 가격이 LAC의 최소점에서 결정되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LAC의 최소점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LAC 곡선을 Q로 미분해서 계산해도 돼요. 여기 최소점을 구하는 방법은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LAC 요걸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는 생산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요. LAC, AC의 최소점을 MC가 관통한다는 거 잘 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원론에서는요. 이거 미분하는 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걸 줘. LAC랑 LMC가 같을 때이다. 요거 두 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와 장기 생산량의 뭐 그 구분 기준과 생산량과 이런 거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이론에서 장기다 그러면 신규 기업이 지니까 퇴거가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함수 미분해가지고 한계 비용, 평균 비용 계산하는 것들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LAC가 최소점 되는 게 바로 규모의 경제 구간이라 그랬잖아?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적인 경장 문제에서는요, 규모의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핑크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규모의 불경제, 비경제가 되는 게 LAC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구간,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좀 잘 범위, 규모의 경제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최근에 자주 좀 출제되고 있어서 강력한 포인트로 뽑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독점과 관련해서요. 자연 독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독점이라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가능한 한 가격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독점의 이윤 극대화와 관련한 가격 통제, 그걸 보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했을 때 여기 뭐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연 독점인 경우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 독점이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 하에서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이지만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하는 게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인데 이땐 적자는 없어지지만 한계 비용 가격 설정보다는 훨씬 더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연 독점의 그 특성도 잘 보셔야 됩니다.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규모의 경제 하에서 초기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큰 네트워크 산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내추럴한 독점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규제를 했을 때 효율성을 추구하자니 적자가 발생하고 적자를 없애자니 약간 효율성의 일부는 상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많은 공기업들이 자연 독점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적자와 관련해서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강하게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이제 자주 또 단골로 나오는 게 노동시장과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 2020년 이후에 자주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노동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탄력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실업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자인 근로자의 잉여와 노동 수요자인 기업의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도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쪽 파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다 보셔야 돼. 수요 곡선은 VMPL에서 도출됩니다. 그래서 VMPL과 임금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저 고용량이 결정되니까 요걸 잘 좀 체크하시고요. 노동을 공급할 때는요. 임금이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 소비 효과가 발생하잖아. 근데 두 개가 상반돼서 작동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단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그때 만약에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가 되면 절대 네버 후방 굴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미치는 효과 단골로 나오는 것이죠. 보통은 고용이 감소해가지고 실업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수요 독점 하에서는요, 이 그림 떠오르시죠? 적절한 수준에서 수요 독점, 원업선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면서 고용까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는 요 계산할 줄 아셔야 돼. VMP가 뭐야? 포기했다고요? 안 됩니다, 이거. V가 밸류 아니겠습니까? 밸류. 우리 경작에서 밸류하면 P 되는 거죠. 그리고 MP, 한계 생산, 노동이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이렇게 보시면 돼. 노동을 한 명 채용했을 때 그 노동자가 창출하는 가치에 창출하는 생산량 증가분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가? 우리 회사에 벌어다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과 비교해서 임금보다 크면 고용을 더 늘리고 임금보다 작으면 고용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최저임금제가 지금 시장 구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보셨고요. 그리고 요거 총소득, 근로소득 보시면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총소득은 몇 명, 몇 시간 내가 일을 했는데 임금이 얼마니? 그렇게 정리해서 곱해서 이게 뭐야? 그치? W 곱하기 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어.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고용 감소가 조금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의 총소득은 줄어든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 줘가지고 균형임금 찾고 뭐 탄력성까지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총 근로자의 총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 이상한 새로운 이론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도 수요 공급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시고 VMPL 요 식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B급으로 가면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요, 언제나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잘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MRS라고 할 수 있죠. MRS. 그래서 XY.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 나타내는 거 가격 비율이죠. PY분의 PX. MRS가 뜻이 뭐야? X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거기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없애버린 걸 보상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보상하는 방법에는 슬러스키와 힉스 방법이 있어요. 거기까지 할 건 아니지만 살짝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상제와 열등제, 기펜제 요거 얘기할 때 여러분 정상제, 열등제 그거 뭘 기준으로 합니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증가하면 정상제고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면 열등제가 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기펜제는요. 열등제 중에서 좀 특수한 상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펜제는 열등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삐딱선이 효과를 나타내는 소득 효과가 크게 작동했을 때 그게 바로 기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은 보상된 수요 곡선이어서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을 보상된 수요 곡선이라 얘기하고요. 오디너리를 번역한 일반 수요 곡선, 보통 수요 곡선 이거는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 안에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요즘엔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과거에는 조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엔 안 했는데 지난번에 진도별 모의고사에 이렇게 보상 수요 곡선하고 일반 수요 곡선 이런 것들 설명 조금 있으니까 보실 분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꼭 여기서만 물어보진 않았고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 얘기할 때도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나오고요. 시점 간 자원 배분할 때도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나오기 때문에 같이 거기까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게임 이론 관련해가지고요. 요 내쉬 균형하고 우월 전략 찾는 거, 그리고 죄인의 딜레마를 가지고 아니면 기업 간의 담합을 가지고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요 게임 이론 정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건이 되시면 꾸르노 균형과 베르트랑 균형도 보시면 좋아요. 근데 약간 좀 버겁긴 합니다. 그리고 요런 게임이 한 번 하는 게임이 있고 반복되는 리피티드 게임에서는 협조 가능성이 있어서 죄인의 딜레마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죄인의 딜레마가 사회적 결과가 구성의 오류라 말씀드렸죠. 개개인이 봤을 때는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집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래서 요걸 바로 후생과 관련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출제되진 않고요.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모형에서 꾸르노로 해서 반응 곡선 나타내는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게임 이론 스토리로 입혀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으로 가면 이거는 수요 공급 얘기랑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수출하고 어느 나라가 수입할 것인가, 이게 바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찾아가지고 어느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노동으로 표현되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Q로 표현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요. 노동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파고드세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고, Q로 되어 있으면 올라타세요라는 전략을 사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반대로 바꾸지 마시고 L인가 Q인가 그것만 봐서 기회비용으로 바꾼 다음에 작은 게 바로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 분야에 전문화 특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조건이라는 요거 좀 잘 보시고요. 교육 조건은 교육할 때 조건인데 분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수출품의 가격이고요. 분모가 수입품의 가격이다. 요게 바로 교육 조건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생산 가능 곡선 그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이제 쿼터, 수입 할당제와 수출 자율 규제, 세 개 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관세 수입을 누가 가져가는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이 관세와 부과 관련해서는 요거 소국과 대국으로 좀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거 많이 잘 알고 계시겠죠? 찾아서 정리하시고, 이 수출 보조금도 기출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관세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관세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헷갈리지 않으면 수출 보조금까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무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전과 후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히 정책에 따른 자중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수요 공급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시경제로 가면 언제나 ISLM까지는 좀 과하고요. 총수요, 총공급을 중심으로 해서요. AD 곡선을 도출하는 거 이거 아시죠? 지출 측면에서 Y는 C, I, G,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 이게 바로 IS 곡선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총수요를 도출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총공급 곡선은요, 단기와 장기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 AS 곡선은 수직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화폐 환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폐 환상이 없을 때 환상이 없어. 이게 이제 장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 short run AS는 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 가격 변수가 경직되거나 아니면 경직적이거나 착각, 일루전이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단기다. 장기에는 AS 곡선이 수직이고요. 단기에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루카스 공급 곡선까지 하시면 더 좋긴 한데 좀 약간 과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여기고요. 이거 필립스 커브랑 같이 연결시키는 것도 잘 보시죠.
그래서 장기 필립스 커브가 여기가 자연 실험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이고 단기는 단기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우하향, AS는 우상향. 단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균형 산출량과 균형 가격을 잘 보시고요. 요때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재정 정책이 뭐야? 정부 지출이나 텍스를 조정하는 것이고, 통화 정책이 이제 LN 곡선에 들어가는데 화폐 시장의 수요 공급의 균형, 거기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 그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립스 커브 잘 체크해 주세요. 필립스 커브랑 AS 곡선은 같은 거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단기와 장기 잘 구별하고 곡선 상에 이동하는 거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냐, 거기에 초점 맞추시죠. 여러분, 만약에 비용이 증가해서 유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해서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면 단기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아실 거야. 그럼 얘가 같이 상방으로 하세요. 얘가 보면 좌측 이동인데 필립스 커브에서는 상방인데 우측 이동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좌측, 우측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을 고정시켰을 때 아니면 실업률을 고정시켰을 때 상방 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필립스 곡선하고 ADAS 곡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죠. 요거는 약간 불이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분배 관련해서 전통적으로요. 요즘 양극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잘 아시죠?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누적 인구 관련해서 누적 소득 표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완전 균등이고요. 요게 이제 곡선 자체가 대각선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불평등이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로렌츠 곡선은 교차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니계수라는 걸 만들어서 알파 베타 해서요. 지니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타내는데 완전 균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각선에 차가닥 달라붙으니까 알파가 제로가 됩니다. 지니계수는 제로가 되고요. 완전 불균등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베타가 제로가 됩니다. 베타가 제로면 지니계수는 1.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하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의 분배율은요, 잘 아시겠지만 하위 4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상위 20% 이렇게 표현합니다. 5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가 바뀝니다. 그리고 20, 20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과 면적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곡선이면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곡선은 아니고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직선으로 해서 면적 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출제됩니다. 이건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여기 두 개의 길이가 같게 되면은 알파, 베타는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전체 50%군, 0.5군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좀 괜찮은 문제니까 갑자기 불이타성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 정리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A급에 해당하는 거 중심으로 잘 보시고요. 그쪽 관련된 기출문제도 좀 보시고 제가 해설한 것도 체크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게 되면 B급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라고 할까 마무리 요약 정리한 노트 그런 것들 다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쫙 한번 훑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출과 제가 풀어드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모두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고 이런 것들 잘 계산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경제학이 늘상 계산 문제가 많이 좀 출제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공부 좀 하시다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꼭 여러분들 예년과 달리
매년 막판 뭐 천기누설 비슷하게 쪽집게로 몇 개 찍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과거 출제의 핵심 포인트니까 점검을 하시고 조금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좋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리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카페 있잖아요. 중등임용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와 제 조교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는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카페에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시 혹시 공부를 하시게 되더라도 카페에다가 상담 남겨주셔가지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